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옛 동창을 만나는 반가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에 몇 번의 만남 뒤에야 어머, 그게 너였어?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애인이 이런 우연을 가장해 평생을 조금씩 나에게 다가온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내 기억 속 따돌림을 당하던 그 여자가 완벽한 나의 이상형으로 변신, 나도 모르게 접근해오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향을 떠나 도쿄로 상경해 한 회사의 영업직으로 취업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23살이었던 하루타카. 워낙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던 그는 입사 1년 만에 영업순위 상위권. 아이고야, 완전 천직이야. 월마다 성과급도 톡톡히 챙겼고 자연스럽게 좁은 원룸에서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까지 가요. 와우, 성공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어느 날 집에서 하루에 마무리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땡동 벨이 울립니다. 나가보니 웬걸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이뻐. 작은 얼굴에 크고 또렷한 눈. 아유, 뭐 이렇게 또 청순하게 생겼대. 그녀를 보는 순간 했죠. 그녀는요, 천사 같은 미소를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요 바로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드릴 겸 이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아, 이사 오셨구나. 와, 하느님 감사합니다. 와, 하면서 그녀가 가져온 걸 열어보는데 엄마야, 우리 운명인가봐. 데스티니. 딱 내가 고향에서 가장 좋아했던 케이크가. 와, 이거 잊고 있었는데 이걸 도쿄에서 먹게 되다니. 그녀의 이름은 미주오. 그런데 보니까 직장도 나랑 근처다. 데스티니.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둘은 종종 마주쳤고 같은 방향, 같은 지하철을 타면서 같이 출근하고 수다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하다가 자기 된다고. 한 번은 용기 내서 하루타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랬더니 이때 미즈오가 너무 좋아요. 저 공포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엄마야, 나도 공포영화 매니아인데 역시 우리는 데스티니. 또 어떤 날은 그녀가 먼저 디저트 가게를 같이 가재. 내가 디저트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거기다 싫어하는 음식도 나랑 똑같네. 취미 역시도 이 둘 너무 비슷했습니다. 얼굴도 이쁜데 나랑 이런 모든 게 잘 맞으니 더 호감이 확 갔죠. 이런 썸 관계로만 이어가다가 다른 남자가 그녀를 체감하면 어떡해요. 하루타카 용기 내서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 역시 환하게 웃으면서 아, 좋아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둘이 이웃이었잖아요. 이게 사귀게 된 판국에 각자 서로 집에 가겠습니까? 엄마야, 미주오가 먼저 하루타카한테 저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플러팅을. 그렇게 그날 자연스럽게 하루타카 그녀의 집에 들어오게 됐고 처음으로 둘은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몇 달을 사귀면서 뭐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 굳이 월세 더블로 내가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 사실 맨날 한 집에만 둘이 뭉쳐있는데 살림을 합치자. 그냥 같이 사는 게 좋겠다. 미주오가 집을 정리하고 하루타카의 집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사하기 바로 전날 둘이 같이 그녀의 집에서 짐 정리를 하는데 하루타카가 우연히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서 절대 꺼내선 안 되는 금기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이건 여자들에겐 절대 열어선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졸업 앨범을 발견한 하루타카는 앨범 안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약간 당황합니다. 어라, 이상하네. 미주,
도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앨범에 적힌 고등학교 이름이 달라. 하루타카가 내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더 놀라운 건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앨범 속 모든 학생들의 사진이 얼굴이 검은색으로 안 보이게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의 사진만 멀쩡해. 한 명은 하트가 그려진 나, 하루타카. 또 한 명은 사야라는 여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앨범 속의 이 사야, 지금 내 눈앞의 여자친구와 너무 안 닮았어. 그리고 이 사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데 난 전혀 이 여자를 몰라. 이 여자 뭐지? 상황 파악한다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미즈오가 하는 말. 드디어 날 알아봤구나. 알고 보니까 하루타카가 초등학생 때 아이치현의 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경찰관인 아버지, 보건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하루타카는 유전 때문인지 또래보다 키가 크고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정의감도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이렇게 어렸던 하루타카가 어느 날 등굣길에 저기에 막 남자애들이 몰려있어. 뭐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또래 남학생들이 한 여자를 애워 둘러싸가지고 진흙을 막 던지면서 막 놀리고 있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건지 당시 그 여학생 옷이 전부 진흙투성이었고 남학생들은 그걸 보고 막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루타카 화가 난 거예요. 야, 비켜! 너네 뭐 하는 거야? 달려가 여자아이 앞을 딱 막아 섰습니다. 너네 그만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계속 이러면 나 선생님하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제가 이렇게 재현한 이유, 당시 하루타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용기죠. 너네 그만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앞서 언급했지만 하루타카 또래들에 비해서 키가 컸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애가 막 막아서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때의 남학생들 쫀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아이에게 사과하고 떠납니다.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하루타카 너무 고마웠겠죠. 그런데 이 무슨 우연인 걸까? 하루타카가 중학생이 돼서 첫 등교를 했는데 어라? 그 여자와 같은 중학교네? 거기다 같은 학년. 하루타카는 1반, 그녀는 2반. 그 여학생은 항상 안경을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감 없이 등을 꾸부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거의 없었죠. 그런 그녀에게 하루타카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입학 첫날, 안녕, 난 하루타카야. 이때 그 여자는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타카가 사물함을 딱 열었는데 이 이쁜 손편지 하나가 누군가 익명으로 매일같이 안녕, 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등등 애정 어린 말들이 적힌 손편지를 매일같이 하루타카의 사물함에 넣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루타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한테 매일 편지 주는 애 있잖아. 그거 입안에 여자애 중에 따돌림 당하는 걔라며? 야, 씨 좋겠다 야. 그런 애한테 고백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걸 크게도 얘기했어. 딱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입안 여자아이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입안 여자아이와 하루타카에게 쏠립니다.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애들이 야 대박, 야 나도 걔 알아. 너 걔한테 찜당한 거임? 와 부럽다 야. 애들 전체가 이렇게 막 비웃으니까 이 여학생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곧바로 여학생은 도망치듯 교실을 나가버렸고 하루타카는 곧바로 야 너네 그만해. 너네 지금 뭐라는 거야?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사건이 그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걸까요?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자퇴,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타카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는데 웬걸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 여자친구 미즈오가 내가 초등학생 때 진흙 던지던 남학생들로부터 구해준 그 여학생 사야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때 이후 줄곧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사랑해왔다고. 그게 누구? 하루타카. 하루타카가 초등학생 때 구해줬잖아요. 와, 너무 멋있어. 내 사랑이야. 그때부터 그녀 인생의 모든 관심이 하루타카에게 쏠린 거예요. 걔는 중학교 어디로 가지? 하루타카의 정보를 몰래 입수, 같은 중학교에 진학, 중학교 가서 용기 내가지고 편지를 썼죠. 그런데 오히려 창피함과 놀림을 당했어요. 이때 상처로 전학을 가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타카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지? 또 정보를 여러 경로로 모아가지고 고등학교를 또 따라 입학해요. 하루타카는요, 미즈오가 같은 고등학교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이때는 그녀 하루타카에게 다가서지 않았거든요. 괜히 용기 내서 다가갔다가 중학교 때 완전 상처 먹었잖아요. 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땐 고등학교도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루타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하루타카는 무슨 야채를 좋아하지? 하루타카는 무슨 색을 좋아하지? 무슨 운동을 좋아하지? 등등등. 실제 그의 취향을 모두 메모해서 기록해 뒀었대요. 그래서 네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 심지어 하루타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네? 그럼 나도 강아지 좋아. 문제는 자기 강아지 털 알러지 있는데. 아, 괜찮아. 하루타카가 좋아하니까 나도 강아지 좋아할 거야. 이뿐만이 아닌 어느 날 알게 된 사실. 하루타카가 혼혈 미인의 얼굴을 좋아한대. 눈 크고 얼굴이 작은 혼혈상 같은 얼굴. 아, 그래? 얼마 뒤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수년간 모은 돈 무려 수천만 원을 들여 그의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로 변신하고 이름까지 바꿔요. 그렇게 지금의 미즈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난 하루타카가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거든. 자연스럽게 하루타카 옆집으로 이사.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와서요. 계획하에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루타카는 내 남자야. 그리고 결국 사귀는데 성공했죠. 자, 여러분이 하루타카라면,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됐다면 그 기분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알고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생 때부터 오롯이 나만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메모해두고 내가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고 집까지 알아내가지고 이 모든 걸 계획하에 접근 이렇게 만든 걸 알았다면 그래도 뭐 결론은 성형해서 이쁘거든. 그냥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쁜 건 이쁜 거고 계속 사귀다 보면 점점 나를 더 옥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아니면 그냥 소름 돋아. 그래서 여기서 연애를 그만 멈출 것 같나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꼬시려고 여러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은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나만 바라보다 못해 이 정도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착이 있는 여자인 건데 계속 사귀다 보면 이 집착이 더 세지면 세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좀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루타카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날 계속 쫓아온 거 아니야. 미즈오에게 결국 이별을 고합니다. 그럼 이별을 통보받은 미즈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루타카만 바라보며 산 여자예요. 미즈오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난 모든 게 진심이었는데 나만큼 널 사랑할 여자는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싫다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면서 위험한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결국 이게 통하지 않으니 또 예전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집 앞을 서성이고 회사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있고 계속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모습이 이어진 거예요. 이 일은 하루타카가 너무 힘들어서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당신이 하루타카라면 이 사랑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자고 하니 이렇게 막 행동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는요? 저였으면 성형해서 누가 봐도 이뻐졌다? 아유 뭐하러 한 남자에게만 집착해요. 그 남자가 날 또 좋아하면 몰라. 나 싫다는데. 얼굴도 이쁜데 일도 열심히 해서 스펙도 잘 쌓아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약간 애정결핍? 사랑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여자인가 봐요. 여튼 사랑이란 건 한 사람만 바라본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이어지는 건데 한쪽만 달려가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할 정도로 같은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어제도 그 다음날도 어쩌다가는 이지만 하니 또다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고 느껴진다면 얼마만큼의 큰 공포감을 겪게 될까요? 오늘 김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요? 결말까지 보신다면 와 라는 소리만 한동안 나오게 되실 겁니다. (1998년) 평택에 살던 20대 김여인은 이제 막 부모님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였죠. 김여인이 살던 주변 환경을 대략 설명해 드리자면 집 주변에 작은 골목골목들이 있었고 그 양쪽으로 주택들이 쫙 줄지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주택가. 그 골목 끝에 김여인의 집이 있었죠. 김여인의 집 뒤쪽엔 아주 큰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 끝에는 철제 펜스가 또 쳐져 있어가지고 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김여인의 집은요 단층 주택으로 너무 평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렇게 조용해 굉장히 고요해서 사람 소린커녕 벌레 우는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당시 김여인이 한창 빠져있던 게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온 같은 파티를 막 맺어가지고 열정적이게 하다가 약간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게임을 멈추고 간식을 좀 가져오려고 부엌으로 갔죠. 가면서 창문으로 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평소 먹던 우유와 빵 하나를 집어 들고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와 엄마 깜짝이야. 뭐야? 그리고 곧이어 김여인 집 뒤쪽 공터 쪽에서 후다닥 발자국 소리가. 아니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거기다 비까지 오고 있는데 무슨 도둑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긴장하게 되죠. 이때 김여인 또한 너무 놀래가지고 들고 있던 우유를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공터 쪽으로 나 있는 부엌 창문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엄마야 씨 저거 뭐야? 저승사자야 뭐야? 비 오는데 창문 바깥에 한 남자가 서 있어. 와 저였으면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기절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여튼 이때 김여인 저랑 달라요. 재빨리 거실에 방망이 같은 걸 딱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창문 바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모자에 푹 눌러 쓰고 비에 젖은 얼굴로 섬뜩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김여인이 대단한 게요. 이때 그 남자한테 말을 걸었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런데 이 남자 바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봐. 그러더니 하는 말. 그냥 인사하러 왔는데. 나 이 근처 사는 사람이야.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 날씨에 거기 서 있는 것도 놀라 자빠지겠구만. 완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김여인은요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남자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것. 왜?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옷하며 모든 게 그 느낌이 약간 길거리에 떠도는 사람 같아. 그런 남자가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놀란 그녀.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여서 저 자야 돼요. 이런 사람들 괜히 무례하게 해서 화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놀란 티도 안 내면서 착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그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뒤에 숲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 놀랬겠죠. 드디어 사라졌네 하고 편하게 잠이 왔겠습니까? 누워있어도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상황 설명까지 하니 경찰 왈. 많이 불안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당장 순찰차라도 보내드릴까요? 한번 쫙 순찰 돌까요? 하지만 이때 갔으니까 별일 있겠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뒤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와, 그냥 우연이었나 보다. 하지만 아니요. 만만의 콩떡이죠. 딱 일주일 뒤 밤 8시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를 몰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라? 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뭔가 비쳐. 와, 깜짝이야. 저게 뭐야? 보니까 누군가 내 집 창문을 열려고 내 집에 딱 붙어가지고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헤드라이트 불빛이 딱 비춰지니까 창문 열려고 하던 남자가 놀래가지고 막 나름 시급해가지고 뒤를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 김여인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저 남자 일주일 전 그 남자 아니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이때도 이 남자 바로 뒤쪽 펜스를 뛰어넘어 숲 쪽으로 도망가요. 와, 내 집에 들어오려고 창문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바로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죠.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며칠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죠.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갔다고 기억하는 창문이 아침에 열려 있다던지, 거실 테이블 위 물건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던지.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고 있나 했죠.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해. 12월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어요. 시간도 딱 밤 10시야. 김여인이 샤워를 막 끝냈을 때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네. 급한 마음에 대충 입고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 와, 이것도 뭐냐. 찜찜하잖아요. 이거 설마 또 걔 아니야? 왜 자꾸 내 집에서 얼씬거려 재수없게.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들렸나?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남자 악소리가. 그리고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와, 웬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 순간 김여인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신고고 뭐고 당장이라도 이 남자 문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우선 급한 마음에 아버지가 몇 달 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한다며 자기 방어용으로 두라고 주신 야구 방망이, 그걸 딱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와, 김여인 대단해요. 계속 들어오려고 난리치면 서로 좋을 거 없어요.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세요. 이런 그녀의 경고가 먹힌 걸까요?
점점점 아무 대답이 없더니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혹시나 이때 돌아간 척 하는 걸까봐 문 못 열고요. 이때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립니다. 경찰이 왔을 때 이미 그는 사라진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김여인 경찰에 계속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매번 온 경찰은 증거가 없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게 짜증나니까 김여인은요, 자기 대학 동기 중 경찰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 내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였어요. 김여인의 사정을 듣더니 그 경찰 친구가 도와준 거예요. 정식으로 정밀 감식 부서에 의뢰해보자고. 이게 막 엄청 크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감식을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자 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감식 요원들이 집에 왔습니다. 지문, 발자국, 섬유 등등 가능한 건 전부 수집 조사했어요. 하지만 지문이나 발자국 등등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경찰 친구 또한 난감한 거예요. 야, 김여인, 혹시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와, 하지만 앞서 큰 이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 이런 큰 일은 아니더라도 분명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뭔가 설명되지 않는 낌새가 있거든. 그 후로도 김여인은 골목 어귀, 슈퍼 앞 공터 끝에서 그 남자를 몇 번 더 봤습니다. 그때 그녀 다시 신고했어요. 하지만 또 이때 경찰은 그때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남자가 저 남자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끝! 이러니 김여인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와, 그놈의 증거 내가 잡아야겠다. 김여인은 현관문 앞에도 카메라 설치하고요. 집 안에도 혹시나 싶어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실내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요. 보이면 이 남자가 부술 수도 있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 거실 장식 틈 혹은 선반 아래 혹은 주방 상부장의 모서리 쪽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뒤 퇴근하고 영상에 뭐 찍힌 거 있나 영상을 돌려보는데 김여인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출근하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우리 집 뒤쪽 문이 쓱 열린다? 그리곤 거기서 한 남자가 쓱 들어오네? 가까이서 정확하게 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비가 오는 밤 몇 번 봤었잖아요. 나름 그의 얼굴의 큰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키는 약 175 정도에 몸무게는 90 정도, 검정머리에 수염, 얼굴에 있는 옅은 흉터의 흔적까지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요, 조심히 신발을 벗고 그대로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옷장을 막 뒤지더니 너무 좋아. 내 외투, 내 옷냄새를 막 맡고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도 열어서 물도 막 꺼내 먹어. 이뿐이게요? 내 컴퓨터를 키더니 막 게임을 한다? 뭐야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지? 난 컴퓨터에서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게임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거예요. 나가기 전 컴퓨터 기록과 방문 기록을 일일이 다 정리하네. 이뿐만이 아닌 이 남자는요, 일회용 비닐 옷 같은 걸 입고 문 손잡이도 그냥 안 잡아요. 지문 남을까봐 손등으로 밀고, 발자국도 남을까봐 신발도 현관 들어오기 전 밖에서부터 다 툭툭 털고 덧신까지 신고 들어와. 신발도 다 뒤집어서 올려놓고. 이 모든 게 기가 막힌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요, 이 남자 이 모든 행동이 뭐 이렇게 자연스러워?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 CCTV 화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사건으로 전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팀은 접근 경로와 은신 가능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아주 섬뜩했어요. 김여인 집 뒤쪽에 작은 보조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조문이 오래돼서 그 틈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보조문이 비가 오거나 문에 하중이 조금만 실리면
이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 살짝만 어떻게 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그녀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나 혹은 그냥 맑은 날인데 그녀가 출근했을 때 비는 시간들만 골라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소름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을 조사하다 보니 엄마야 이게 다 뭐야? 내가 비는 시간만 골라 집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닌 이 인간 몇 주 전부터 나랑 같이 살고 있었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사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실 천장 위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벽장 맨 윗칸 뒤에 숨겨진 얇고 납작한 틈, 보통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배관 점검용 뚜껑 뒤쪽 그 안에서 얇은 담요, 빈 생수병, 부서진 과자 부스레기, 빵 조각 등등이 발견됐습니다. 말 그대로 김여인 집 안에 그 남자의 은신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남자가 아예 이 집에 몇 주 전부터 같이 살았다는데 내가 없을 때마다 들락달락 거리면서 다 했다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와서 1차적인 정밀 감시까지 했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걸까? 우선 대대적으로 막 크게 수사할 때 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가 동원돼서 한 게 아니었어요. 우선 최선으로 간단하게나마 지문이나 발자국 이런 거라도 조사해보자 뭐 이런 거였지. 그리고 조사 끝에 밝혀진 게 이 남자 예전에 화학 공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한 산과 용제에 매일같이 손이 닿다 보니 지문이 거의 다 닳아 사라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 손잡이나 가구를 만져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조차가 남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그는 집안을 돌아다닐 때도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아닌 손등이나 비닐 옷으로 문을 밀었고 꼭 필요한 곳만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거실 천장 속, 벽장 뒤편 같은 숨겨진 공간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표면에 거의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올 때 비닐옷으로 무장하고 들어온 것도 한몫했죠. 그렇다면 이 남자 잡아야겠죠. 경찰은 바로 이틀 뒤 비오는 저녁 7시 형사 4명과 김여인까지 총 5명이 그녀 집 주변에 매복. 결론은 다시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이 남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남자가요, 체포되자마자 딱 한마디 했대요. 아, 나요. 이거 내 집이야. 와,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며 왜 김여인 집을 들락달락거리면서 몰래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왜 네 집이야? 김여인 집이지. 얘 뭐야? 조사받는 중 하는 소리가 내가 그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사오기 2년 전 내가 먼저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 아, 그렇다고 정식으로 돈 내고 산 건 아니고 2년 전엔 이 집이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살았었지. 그렇게 내가 이 빈집에 쭉 살고 있었는데 1년 전 내가 감옥에 좀 다녀왔어요. 와, 딱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내 집에 이사를.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는 못 들어가게 됐고 찜질방이나 슈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집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러면서 세입자인 김여인의 생활 패턴에 주시한 겁니다. 김여인 없을 때 내 집에 들어가야지. 난 이 집 냄새만 맡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 난 무조건 이 집에서만 살아야 돼. 이때 그는요, 김여인이 집을 비우는 요일과 시간, 김여인이 커튼을 반만 닫는 습관이 있다는 거, 그녀의 컴퓨터가 자동 절전 모드로 바뀌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여인의 하루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재판은 의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과거 전가와 CCTV 그리고 여러 증언들까지. 결국 그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부터 뒤를 쫓아다니며 협박한 일까지 모두 드러났죠.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오래전부터 계획됐고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줬다. 결과는 7년 땅땅땅.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지하철 많이들 타시나요?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러 혹은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고 계신가요? 오늘 김양은 이곳에서 병원복을 입은 한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이 여성. 소름 돋게도 김양의 핸드폰에 이상하리만큼 집착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핸드폰 영상의 비밀이. 몇 년 전 여름, 이제 막 24살이 된 김양은 몇몇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펜션으로 놀러와. 주말에 다 같이 놀고 쉬다 오자. 그 말을 듣자마자 콩닥콩닥 막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친구의 펜션으로 이동하기 위해 김양은 어느 한 지하철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김양은요, 주말 여행이라 짐도 많지 않아 모든 걸 배낭에 넣었어요. 수영복도 배낭 옆에 걸어놨죠. 그래서였을까요? 약간 김양이 잔뜩 짐을 지고 이고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여자처럼 보였나?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어. 김양보다 한 10살 이상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아가씨 어디가? 막 말 걸고, 또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김양 귀에다가 빽빽 소리나 질러 쌓고, 다들 밥을 콧구녕으로 드셨나? 아우 오늘 왜 이래? 하지만 이건 약과였어요. 그날 가장 잊을 수 없는 김양 인생에서 가장 불쾌한 만남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플라스틱 입원 팔찌를 찬 한 여자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김양도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섭게 보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아프듯이 그냥 아픈 거잖아요. 무섭게 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웃긴 거지. 하지만 이때 김양은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와 지하철 기다린다고 역에 딱 앉아 있는데 저기서 한 여자가 걸어와.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그 순간 김양 머릿속에 아침에 봤던 하얀 병원에서 탈출한 위험한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딱 떠오르네. 여기서 잠깐 그 지하철에서 봤던 여자를 묘사하자면 키가 나보다 한 15cm 정도는 더 큰, 한 170은 되는 것 같아. 덩치는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얼굴은 무표정에 긁힌 자잘한 흔적들도 꽤 있고, 이런 여자가 지하철 같은 칸에 타게 됐어요. 한 자리가 딱 나있네. 재빠르게 가서 시선을 핸드폰으로 고정한 채 앉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쓱 일어난다? 안 돼요, 가지 마요. 어디가 아저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내 옆에. 김양 바짝 쫄았죠. 하지만 티는 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핸드폰으로 시선을 딱 고정하는데, 이때 갑자기 옆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옆에 여자가. 당연히 이때 김양 놀래가지고, 저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요. 친구랑 연락을 해야 돼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여자 애초부터 이 핸드폰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나랑 말 틀려고 그런 거지. 오히려 이 핸드폰을 계기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김양의 큰 가방과 수영복을 보더니 어디 여행 가나 봐? 네? 네. 그런데 바로 이어진 그녀의 다음 말에 김양 당황합니다. 좋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전에 지금 네가 가는 지역에 하얀 병원에 있었어. 누가 내 남편을 하늘로 보내버렸지 뭐야.
그렇게 남편을 잃게 됐는데 그 녀석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병원에 들어가 있더라고. 와, 누가 뭐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병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어떻게 다 믿겠으며 마냥 맞다 한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여자의 행색도 그렇고 뭔가 병원에도 있었다고 하고 저 여자가 남편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병원에 강제로 보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뭔가 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안 좋으니까 아우 핸드폰 안 빌려주길 잘했다 대충 내내 거리면서 쓱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말 걸어 또 핸드폰 빌려달라고.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김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라면 아우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옮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김양의 속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 말을 건다? 다른 데로 이동도 못하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옮겨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잡혀있듯이 옆에 앉아서 최대한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무례하게 보였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자신에게 관심 없다는 걸 알아서 알아차리길 바랬던 거죠. 아 죄송해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일 처리할 게 있어서요 하고 딱 무시하려는데 이때 이 여자 찜찜한 말을 합니다. 아 그래? 나는 다다음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만나? 그때 너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뭘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해주길.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구만. 내가 단답으로 말하고 했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다다음역에 목적지에 도착한 그 여자는 내렸습니다. 그 이후 김양 와 기분 겁나 찜찜해. 와 친구 만나 놀러 가는데 이거 뭐 기분 다 베렸어. 그래도 어쨌든 이상한 여자에게서 탈출했죠. 그렇게 지하철을 혼자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몇 분 후 지하철역이 멈추면서 경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요. 무슨 신고? 아니 놀러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벙쪘겠죠? 여튼 그렇게 경찰서까지 가게 된 김양은요 너무 억울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진짜예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펜션 번호는요 1234-1234고요. 친구들 이름은 김미경, 박선주. 전화번호는 제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이 말에 경찰 바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김양 진짜 김미경, 박선주라는 친구가 있는 건 맞아요? 통화 기록에도 문자 기록에도 연락처 목록에도 그런 친구들은 없는데 심지어 그 펜션 거기도 전화해보니 아예 있지도 않은 펜션이야. 이때 경찰은요 느낌이 왔습니다. 이 여자 뭔가 좀 이상한데. 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지하철 그 여자가 아닌 24살 김양이었어요. 본 이야기는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김양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부남이야. 어린 마음에 그냥 잘해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그냥 막 좋아했던 거예요. 김양은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한 통의 전화로 와장창 다 깨졌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아니 오빠는 내 세상인데 내 전부인데 여기서 그만하면 난 어떡해?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바로 김양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바로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손에 위험한 물건을 꽉 쥔 채 말이죠. 다행히도 이때 집엔 그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요 김양 손에 들린 걸 딱 보자마자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그거 손에 뭐야? 너 왜 그래? 오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지금도 나랑 헤어지고 싶어? 난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나 아니면 안 돼야 돼. 딱 봐도 이상하니까 이때 이 남자가
알겠어. 안 헤어질게. 미안해. 그거 손에 있는 거 나 줘. 안 헤어진다니까. 이 말에 김양 카메라를 켭니다. 무릎 꿇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다신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해.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 알겠어, 알겠다고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간절하게 빈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와, 이 남자 평소에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이게 이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 김양과 신랑이 하면서 머릿속에 안고 살던 그 폭탄이 빵 터진 거예요. 갑자기 이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그냥 뒤로 쓰러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김양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집에 나랑 이 남자밖에 없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이렇게 만든 걸로 생각할 거 아니야. 119에 전화해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손에 내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어려운 그 물건까지 들고 왔었잖아요. 무서움에 그 남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친 거예요.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헐떡이는데 그냥 가? 그날 밤 늦게 귀가한 한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였어요. 아내가 거실 바닥에 움직임이 없는 남편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타임을 넘겨 벌써 늦어버린 상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유부남 남편의 아내가 김양이 지하철에서 만났던 이상한 여자, 그 여자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아내는 왜 하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그러고 있었던 걸까? 이 남편이 거실에서 막 김양한테 빌다가 갑자기 이런 결말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땐 이거 누가 봐도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평소에 앓던 뇌혈관 질환이 발병, 거실로 도움을 요청하러 나왔다가 쓰러진 상황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질병으로 인한 사고사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내는 달랐어요. 내 남편 내가 잘 알거든. 약도 잘 먹고 있었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꺼림칙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내 남편의 숨겨둔 그녀 김양을. 와, 이걸 알게 된 그 순간 바로 남편의 핸드폰 열어봤죠. 문자 내역을 싹 보는데 와, 기가 막히네.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당신도 없는 거야. 아무도 당신 못 가져. 이런 섬뜩한 문자들이. 더구나 남편의 이 사건 당일 이 여자가 보낸 문자가 우리 그냥 둘 다 여기서 모두 끝내자. 내가 지금 오빠 있는 대로 갈게. 이 순간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이거 질병으로 인한 게 아닌 것 같아. 바로 이 아내 이 모든 내역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경찰 귀찮아. 그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했다는 증거 없잖아요. 누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남편분 몸에도 특별한 외상이 발견된 게 아예 없었어요. 감식반도 질병으로 인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점이 아예 없다고 했다고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에요. 끝.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나서야지. 그때부터 이 아내가 미친 듯이 이 김양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을 쫓는다는 게 또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갑자기 잃은 그 스트레스에 배우자가 또 알고 보니까 숨겨둔 여자도 있었어. 이 모든 걸 알고도 쫓는다? 와, 저라면 그냥 짜증나서 잘됐다 내비뒀을 것 같은데 이 아내는 계속 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병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들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아내가 김양을 쫓는 걸 병처럼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도를 넘어서니 가족들이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던 겁니다. 입원 후에도 그녀의 집착은 계속됐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고. 이 아내가 김양을 어떻게 찾냐. 첫 번째, 남편 핸드폰과 노트북 다 뒤집니다.
사진첩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도 앱 기록은 다르지. 거기에 남편이 늘 가던 카페가 하나 표시돼 있네. 바로 그 카페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그 주인한테 남편 사진 보여주면서 이 남자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랬더니 아, 네. 젊은 여자분이랑 자주 오셨어요. 와, 그렇게 그녀는요, 그 카페 CCTV를 통해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김양의 얼굴까지 확인합니다. 그럼 그 카페를 나와 둘이 어디로 갔냐? 당연히 이걸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나는 병적으로 찾아내고 있거든. 파내가지고 김양의 집까지는 못 찾아내고 그 카페 근처 지하철 2호선 매일 같은 시간 이걸 탄다는 것까진 알아냅니다. 그럼 본처가 이렇게 난리가 나 있을 때 도망간 김양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어찌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가는 걸 봤어요. 거기다 그냥 놓고 와버렸잖아요. 그 충격과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로 인해 이 김양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이런 큰 충격을 받으면 그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거나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증상들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맨 처음 언급했던 몇몇 친구들과 주말에 펜션에서 다 같이 놀고 오기로 했다. 주말 여행이라 짐도 많지 않아 모든 걸 배낭에 넣었다. 수영복도 배낭 옆에 걸어놨다.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제가 잔뜩 짐을 지고 길거리에서 지내는 여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달라붙어? 사실 이 대목부터가 정신을 놓아버린 김양의 상상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김양의 모습, 아니요. 사람들 눈에 보인 실제 그녀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그날 이후 충격에 바로 도망자가 돼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해 자신이 만든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한 여자애가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붙어가지고 횡패 부렸던 거고 친구는 개뿔 없었죠. 사는 곳도 없었어요. 그냥 지하철역이나 막 그런 데서 자고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모두 잊어버렸어.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죠. 지하철에서 김양을 딱 보자마자 그녀는 알아본 거예요. 다가갔고 은근슬쩍 말을 걸었는데 이 아내는 김양을 쫓는데 너무 집착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정신은 나름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가 봤을 때 좀 이 김양이 이상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허름하게 하고 앉아있는데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느니 내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빗대 얘기하는데도 이 여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래저래 말하는 뻔세나 모든 게 좀 그래서 이 아내가 처음에는 김양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바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얘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도 생각나면 꼭 얘기해줘 라고 하고 그냥 내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김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이상하게 몰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뭐? 앞서 언급했던 사건의 그날 김양이 이 남자 집에 갔었잖아요. 나한테 사과해. 다신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영상 찍었잖아. 거기서 남편이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 아니야. 그게 이 영상 안에 그대로 다 찍혀있네. 이 영상들은 그럼 다 뭔데? 경찰이 내민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이 핸드폰 증거 영상을 확인한 김양. 머리를 막 감싸쥐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건 김양의 상태였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 그녀는 망상적 집착과 충동 조절 장애가 심각했고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처벌이 먼저가 아니다. 치료가 먼저다. 정신적인 치료부터 해.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으로 이송, 치료와 감시를 동시에 받게 된 거죠. 와, 오늘 이야기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사건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인물들에게 집중해서 대사와 상황을 조금 추가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 이야기 주요적인 흐름과 팩트들은 모두 반영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장창으로 인해 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선 가녀린 여대생으로 또 한쪽에서는 든든한 남자친구로 이중 생활을 해왔던 장창의 실체. 저도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 장수성의 취미가 온라인 채팅이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링. 하고 한날 하는 게 채팅인 거예요. 그 채팅에서 그녀는 삶의 품격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말이 너무 잘 통해.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 얼굴 한 번 안 보고 온라인상에서 사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품격은 구링한테 내 진짜 이름은 장창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나 홍콩대학교를 졸업했고 예전에 무역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체인점 몇 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집 뭐 강남에 건물 하나 있는 정도인데 뭐 다 이 정도는 있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은 구링. 아, 이 남자 돈 좀 있는 남자구나. 여러 조건들이 괜찮네. 더 마음에 들었죠. 이후 둘은요. 우리 한번 만날까? 그래서 만났더니 엄마야 더 좋아. 현실에서도 이 둘 진짜 사귀다 못해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구링은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모도 학벌도 내세울 게 없는 나에게 장창은 과분한 남자야. 약간 장창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과분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막 사귀다 보면 또 기분이 좋은 경우가 내 남자친구가 친구들한테 날 소개시켜줄 때 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은근 기분이 막 좋단 말이에요. 이 구링 역시도 그랬습니다. 장창이 사귀면서 날 그렇게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준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장창 칭찬을 얘 진짜 괜찮은 놈이에요. 의리도 있고 친구를 위해 돈도 안 아끼고 세상에 이런 놈 없어요. 나한테도 잘하고 친구들 평도 좋고 그렇다 보니 구링은 장창과 외출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남자 복은 있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지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장창 구링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일 때문에 외지로 며칠 출장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안 돼? 같이 있고 싶은데. 너무 아쉬웠지만 뭐 어쩔 거예요. 일 때문에 가야 된다는데. 잘 다녀와. 며칠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요, 장창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면 밥 이거 해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구링씨 맞으시죠? 여기 파출소인데 장창 아시죠? 장창이 사기쳐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데 잠깐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사기?
장창이 진짜 그 담배 몇 갑에 핸드폰 몇 대 정도 정말 크지도 않은 금액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구링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장창이요, 잘 사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 담배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핸드폰 몇 대, 그게 뭐라고 훔치고 사기를 치겠어요. 제가 돈을 쓰지 말라고 말려도 자기 돈을 막 쓰던 사람인데, 아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구링이 막 못 믿으니까 경찰 한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그 두 사람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죠? 그때 장창 닉네임이 삶의 품격 아니었어요? 아, 맞긴 한데, 신고자들 진술에 따르면 이걸 저지른 것도 이 삶의 품격이라는 닉네임으로 장창이 채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온라인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 만난 겁니다.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 주도한 사람은 삶의 품격, 이 남자가 막 수다 떨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자고, 각각 10,000원씩 내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겠다, 다 10,000원씩 냈죠. 자, 다 내신 거 맞죠? 그럼 얘기는 나누고 계세요. 제가 얼른 요 앞에 노래방 예약하고 올게요. 하고 그대로 톡인 거예요.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각자 10,000원씩의 모임비를 냈을 뿐만 아닌 모임이 끝난 후엔 몇 대의 휴대폰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즉 애초부터 삶의 품격 다 계획하고 한 거야. 바로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삶의 품격, 장창이 쓰던 채팅 아이디와 같긴 한데 한 행동들이 전혀 그의 이전 행동들과 맞지 않아요. 그냥 닉네임만 같은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장창이 저지른 걸까? 그런데 경찰이 이 삶의 품격 남자에 주목하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해당 경찰서로 또 비슷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발 마사지 가게에서 또 그놈의 삶의 품격, 이 남자한테 핸드폰과 약 8만원 정도의 현금을 사기당한 겁니다. 이 사람 또한 채팅으로 만난 사이. 와, 그놈의 삶의 품격, 이게 지 삶의 품격이야 뭐야.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최근 몇 달 동안 해당 여러 지역에서 삶의 품격이라는 인물이 연이어 6건에서 7건의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 아주 지세상이야. 난리가 났네. 모두 인터넷 채팅, 그 모임을 빌미로 함정을 파 사기를 친 거였어요.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도 구링은요, 그놈의 삶의 품격, 이 사람이 장창일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력이나 경제적 조건 모두 훌륭한 남자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들 삶의 품격 얼굴 봤잖아요. 목소리야 좀 나와라. 장창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딱 보여주니 다 하나같이 합창을 해. 네, 이 남자 맞아요. 와, 이 남자 출장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경찰은 이 장창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멀리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서로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들도 지금 장씨성을 가진 사기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그 장씨 사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타 지역의 경찰들은요, 자기 쪽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이 장창의 사진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해자 망설임 1도 없이 맞대. 이 사람 맞아요. 얘가 거짓말 살살 해가면서 수십만 위안을 뺏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타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넣은 사람, 천린이라고 하는 60대 남성이었어요. 이 60대 천 씨는 돈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은퇴하고 한가롭게 집에서 핑가핑가 놀면서 인터넷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인터넷을 배우면서 인터넷 채팅에 맛이 들렸네. 그렇게 막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장리라는 여대생을. 이 여대생이 먼저 이 남자에게 친구 추가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제가요, 요새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어디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나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답답함을 풀고 싶어 친추 걸었어요. 이 장리라는 여대생은 수저우 대학의 법학과에 재학 중으로 학생회 간부로 활동할 만큼 성적도 좋아. 이 60대 천씨는요, 장리가 명문대 여대생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우, 그래요? 나한테 다 털어놔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 이때 장리는요, 공부를 여기서 포기할까봐요. 부모님이 최근 이혼하셨는데 저한테 도리어 대학을 그만두라고 난리세요. 여자가 대학 나와봤자 뭐 하겠냐고. 당연히 등록금도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신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60대 천씨, 언제부터 그녀와 알고 지냈다고 막 벌써 마음이 아파. 아유, 공부는 포기하면 안 돼. 그 등록금이 얼만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내가 너 학비 지원해줄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어? 와우, 채팅에서 만난 여자한테 대학 등록금을. 그 이후 몇 달 동안 이 60대 천씨와 장리는 채팅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허물없는 친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이때 이 둘 실제로 만난 적 없었다는 거예요. 채팅으로만 그냥 거액의 돈을 준 겁니다. 와, 나눠주지. 장리의 학비 문제가 해결된 후 그녀의 말투와 감정은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이를 보는 60대 천씨, 나도 덩달아 막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하루 이틀 대화를 하다가 웬걸 이 장리가 먼저 나한테 만나재, 고맙다면서 어르신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대. 그렇게 둘이 만났어요. 어우,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 대화도 더 잘 통해. 이러니 이 천씨 어느 순간 제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대생 장리가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하늘이 내려준 내 마지막 여자야. 라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무슨 로망이 아닌 로망입니까? 진정한 사랑? 웃기고 있네. 이 60대 아저씨요, 와이프 있었어요. 자식까지 있는, 손주까지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지 아내한테나 더 신경을 쓸 것이지. 이런 그래서 결론은 둘이 처음 만난 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 장리 여대생도 이해가 안 되죠. 제일 처음 만남을 가진 후 장리는 이 천씨에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면서 또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때 천씨, 어우, 내 사랑이 공부한다는데 장리 대학 등록금 플러스 내가 너의 매달 용돈까지 챙겨줄게. 그러니까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둘의 감정이 깊어지면서 겨울 방학 때 장리는 천씨를 더 자주 만나러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장리는 천씨한테 또 나 노트북 가지고 싶어. 나 이거 사줘. 응? 어우, 내 사랑이 가지고 싶다는데 바로 오케이. 노트북을 산 후 장리는 겨울 방학도 거의 끝나가니 계약 준비를 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 같이 있어주고 원하는 거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끝내 일이 터집니다. 웬걸 장리가 문자를 하나 보내오는데 천씨야, 나 임신했어. 이 문자를 보자마자 천씨 순간 고혈압이 올 뻔했대요. 임신했대. 이거 어쩔 거예요. 이때 60대 천씨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평온한데 애가 임신했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우리 자식들 혹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봐요. 어우, 상상만 해도 피곤해. 그래서 그는 장리에게 조용히 마무리 짓자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그녀 오케이 플러스 장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나만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해. 그러니 제일 좋은 곳에서 내 몸에 물이 안 가게 그걸 진행하고 싶어. 그러니 비용으로 2300만 원 보내줘.
와, 여기서 천씨 당황한 거예요. 그 수술한다고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 했지만 뭐 어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딴에 장리한테 미안하니까 그 돈 그대로 또 보내줍니다. 그렇게 이 사건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퇴원했다며 만나자고 장리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천씨 일이 있다면서 만남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어딜 가? 바로 장리 천씨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까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천씨는 기가 차는 거예요. 야, 2천만 원 보내준 게 엊그제다. 솔직히 너 그 돈 다 병원비로 쓰지도 않았잖아. 그걸 벌써 다 썼다고? 이렇게 둘이 막 옥신각신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이 둘 다시 만나거든요. 이때 장리 60대 천씨를 보자마자 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돈도 없죠 라면서 눈물 공격을.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 천씨, 울고 있는 그녀를 또 데려가요. 어디로? 호텔로. 이쯤 되면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둘 다 정신 번쩍 들게 번개라도 한번 맞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또 하루 함께 보내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 후 또한 며칠쯤 지났을까요? 장리에게 또 문자가 옵니다. 오빠, 아니 천씨야, 나 또 임신했어. 와,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병원 가게 3천만 원만 보내줘. 이 순간 이 남자 정신이 번쩍 든 걸까요? 여기서 알게 됐대요. 이 장리가 나에게 접근한 이유 돈 때문이구나. 얘는 그냥 돈이 필요한 거였구나. 날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구나. 와, 진짜 참 빨리도 알았다. 정말 화를 안 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장리 그때부터 그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박에 뭐 어쩔 거예요. 같이 놀아난 거 맞는데. 자신의 체면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는 결국 또다시 3천만 원을 장리에게 송금합니다. 자, 그럼 이걸 받은 장리 멈췄을까요? 아니죠. 또다시 돈을 계속해 요구해요. 결국 불과 반년 만에 이 천씨는 장리에게 총 하나로 1억 7천만 원을 줍니다. 엄마야, 주책이다 진짜. 이렇게 되니 자기 딴에도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이대로 계속 두자니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할 텐데 내가 은행이야? 결국 깊이 고민한 끝에 천씨 자신과 장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아들 진짜 기가 찼겠죠. 아버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튼 부자 둘이 상의한 끝에 천씨가 직접 장리에게 만나자고. 그리고는 7천만 원 빌려줄게. 대신 차용증 써.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데 와, 기가 막히게 차용증을 쓴 뒤 이 장리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네. 일이 돼버리니 답이 없어진 천씨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장리는 애초에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한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천씨를 불러 확인을 요청했어요. 결론은 장리가 맞다. 이렇게 타이저우 경찰이 장리를 막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맨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경찰서에서 여러 사기 혐의로 장씨, 장창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타이저우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경찰서에 장창의 사진을 보내달라. 그 사진을 천씨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 사람 장리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 얘야. 얘가 장리야.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장창은요, 남자예요. 구링의 남자친구. 그런데 장리는 여대생, 여자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천씨랑도 그렇고 그런 애정 행각을 한 사이였는데 그 와중에 장창, 남자친구로서 구링과도 동거 중이었다. 하루는 천씨랑 있고 다음날은 구린과 있고.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대생 장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순간 아 하실 거예요. 자, 여대생이었던 장리가 장창이었습니다. 체포까지 되거든요. 체포 당시의 장창은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피부가 검고 키가 작고 통통하며 전체적으로 남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구링 또한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 맞다. 그런데 경찰은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낍니다. 남자 맞아. 남자처럼 보이긴 해. 그런데 뭔가 느낌이 애매한 상황인 거죠. 누가 가서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그를 데려가서 확인할 거예요. 여자가 그를 데려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의료기관의 힘을 빌리자. 그렇게 밝혀진 장창의 진짜 성별은? 여러분, 여자같이 보이시나요? 남자같이 보이시나요? 여자? 남자? 땡! 여자였습니다. 본명은 한홍, 21살 여자였어요. 대학을 다닌 적 한 번도 없던 여자. 집안 배경, 학력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천씨는 장창이 여자가 맞으니까 연애가 가능했겠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 구링은 뭘까요? 구링 여자였어요. 장창도 여자였는데 같이 살았다? 이런 상황에 제일 충격을 먹은 사람은 구링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이때까지 나랑 함께 있으면서 펑펑 썼던 돈들 다 이렇게 사기로 얻은 돈들이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동거할 때 장창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를 피했고 자기한테 늘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구링, 나는 되게 보수적인 남자야. 그래서 난 소중한 건 결혼 이후에 하고 싶어. 그 전까진 널 지켜주고 싶어. 우리 정식 결혼하고 소중하게 하자. 그래서 스킨십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보니 혼전순결? 에라이, 자기 여자인 거 들킬까봐 그런 거였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 천씨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여러 사기들 또한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구링은요, 뭘 뺏거나 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얻은 돈 그녀에게 막 썼단 말이에요. 왜 그녀에겐 이렇게 했던 걸까요? 장창왈, 구링과 함께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 안정감이 늘 느껴졌었대요. 장창의 어릴 적 환경은요, 불우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못 컸어. 그걸 구링한테 느꼈던 거예요. 이 여자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그녀의 남장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입양이 됐었대요.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뭔가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 같고 계속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 10대가 되자마자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녀는 거리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남장을 하는 것이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힘든 삶은 그녀를 너무 일찍 성숙하게 만들었고 너무 일찍 속임수와 계산하는 법을 배우게 했으며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학생으로 가장의 아저씨를 속이든 남장을 하고 부자인 척하며 구링을 속이든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남에게서 물질적인 것과 존중 그리고 허영심의 만족을 얻는 것. 한 여자가 한쪽에선 든든한 남자친구로 다른 한쪽에선 연약한 여자인 척하면서 사기친 이야기. 이런 열정으로 그냥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런 삶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 채팅으로 제발 뻘짓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아, 목이 오는다. 아, 자야 될 건데.